시학 비극의 구성 요소로서 사용되어야 할 여러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양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극은 프롤로고스와 사파와 엑소도스와 코로스의 노래로 구분되며, 코로스의 노래는 다시 등장가와 정리가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는 모든 비극의 공통된 것이나 본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와 애탄가는 소수의 비극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프롤로고스는 코러스의 등장가에 선행하는 비극의 전체 부분이고, 사파는 코러스의 전체 노래와 노래 사이에 삽입된 비극의 전체 부분이다. 엑소도스는 코러스의 마지막 노래 다음에 오는 비극의 전체 부분이다. 코러스의 노래 가운데 등장가는 코러스의 최초의 발언 전체이고, 정리가는 단단 장격 운각과 장단격 운각이 사용되는 되지 않는 코러스의 노래이고, 애탄가는 코러스와 배우가 합창으로 부르는 비탄의 노래이다. 비극의 구성 요소로서 사용되어야 할 여러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바 있고, 양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극은 이상과 같은 여러 부분으로 구분된다. 방금 논한 것에 이어서 우리는 플롯을 구성함에 있어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비극의 효과가 산출될 수 있는 것인가를 관하여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가장 훌륭한 비극이 되려면 플롯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모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종류의 모방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플롯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유독한 자가 행복하다고 불행해지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포의 감정도 연민의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불쾌감만 자아내기 때문이다. 악한 자가 불행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불행하다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비비극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극적 필요 조건을 하나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즉 그것은 인정에 호소하는 점도 없고 연민의 감정도 공포의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극악한 자가 행복하다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의 같은 플롯의 구성은 인정에 호소하는 점은 있을지 모르나 연민의 감정도 공포의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오이디푸스나 티에스테나 티에스테스나 이와 같은 동등한 가문의 저명 인물들처럼 그 명망과 번영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훌륭한 플롯은 단일한 결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며,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중의 결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주인공의 운명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조사는 무엇보다도 명료하면서도 저속하지 않아야 한다. 일상어로 된 조사는 가장 명료하기는 하나 저속하다. 클레오폰과 스텔레로스의 시가 그 예다. 이에 반해 생소한 말을 사용하는 조사는 고상하고 비범하다. 생소한 말이란 방언과 은유와 연정어가 일상어가 아닌 모든 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부가 이러한 말들로만 된 시는 수수께끼나 야만족의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즉 은유로만 되었다고 수수께끼가 될 것이고, 방언으로만 되었다면 야만족의 말이 되고 말 것이다. 고전 읽기의 즐거움. 구자일생으로 도망쳐 나온 아들 도둑이 집으로 돌아와 아비 도둑에게 새나 짐승도 제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데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욕을 보이십니까? 하며 원망하였다. 그러자 아비 도둑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의 기술이란 남에게서 배운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스스로 터득한 것은 그 응용이 무궁한 법이다. 더구나 공공하고 어려운 일은 사람의 심지를 굳게 하고 솜씨를 원숙하게 하는 법이다. 내가 너를 궁지로 몬 것은 너를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고, 너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너를 건져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창고에 갇히고 다급하게 쫓기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던들, 너는 공경을 겪으면서 지혜가 성숙해졌고 어떻게 쥐가 긁는 신윤과 돌을 던지는 기발한 꾀를 냈겠느냐. 너는 공경을 겪으면서 지혜가 성숙해졌고 다급한 일을 당하면서 기발한 꾀를 냈다. 이제 지혜의 샘이 한번 트였으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후에 가연 그는 천하의 제일의 도둑이 되었다. 강희맹, 자득의 묘. 개 이야기. 주인을 구출하고 죽은 개. 김개인은 거령현 사람이다.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몹시 영리하였다. 어느 날 외출하는데 개도 따라 나섰다. 김개인은 술이 취해서 길가에 누워 자는데 들판에
불이 나서 번져오고 있었다. 개는 곧 옆에 있는 시냇물에 들어가 몸을 적시어 주인이 누워있는 주변을 빙빙 돌면서 풀을 적시어 불길을 맞고는 힘이 지쳐서 죽었다. 김계인이 잠에서 깨어나 개가 죽은 것을 보고 슬프게 여겨 노래를 지어 이 슬픈 정을 표현하였다.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내주고 지팡이를 꽂아 그곳을 표지하였다.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이란 어떤 문학을 대중문학이라고 하는가? 가요 문학에는 대중문학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가? 그리고 대중문학은 가요 열등문학인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일부 학자들이 대중문학을 주변문학이나 하위문학, 열등문학으로 본 것은 결국 대중문학을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소위 순문학과 대중문학을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문학이 가치 있는 문학인가? 가치란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고 과연 절대적인가? 편견 없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황. 신문소설가의 기교는 먼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과 모호한 작업물 앞에 독자를 놓아두는 데 있는데 그것은 무의식과의 소통을 부추긴다. 심부름은 대중소설의 도처에 깔려있다. 때로는 그것은 미지의 고장으로서의 여행, 낯설은 모험, 무의식과 다른 저편의 세계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그것은 가시적인 것으로부터의 초월, 은밀한 장소, 보이지 않는 문, 비밀계단, 함정, 숨을곳, 이중, 방 등의 발견이기도 하다. 아름답고 쓸모없는 독서. 나의 독서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쓸모없다는 푸념도 하지 않았다. 독서인 혹은 읽는 인간이란 말에 기대면 내게 독서는 일상이자 나의 존재 자체다. 김성민의 아름답고 쓸모없는 독서를 읽으며 또 다른 독서와 마주한다. 아름답지만 쓸모없는 독서가 아니다. 아름다운 독서와 쓸모없는 독서는 분명 대립적이지만 저자에게는 저실함에 있어서 대등하다. 독서를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고 흩어져가는 시간을 한데 모으면서 자신을 굳건히 세우려는 의지가 그의 책을 관통한다. 독서가 취미나 장식이 아닐 때 아름답고 쓸모없는 독서와 만난다는 걸 덕분에 깨닫는다. 그 독서가 아니라면 초생딸과 바구지 꽃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빛을 잃을 거라는 걸. 이어는 로자 셔펀가. 모든 슬픔은 이야기로 풀어내면 견딜 수 있다. 이자크 디 네센. 쓸모없음의 쓸모. 세상 모든 책을 읽고 싶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책이 줄지 않고 많아진다는 역설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꿈을 꾼다. 나의 꿈은 9살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단짝 친구는 책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곤 했다. 엄마와 딸, 소녀와 여자들의 삶, 앨리스 먼로, 멀고도 가까운, 리베카 솔릿. 엄마와 딸 이야기에 나는 늘 마음이 열린다.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 감정이 딸 사이에서 일어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같은 관계든 비틀어지고 멍든 관계든 아니면 그 사이 어디쯤이든 엄마와 딸 이야기는 곧 모든 여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뿌리다. 엄마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픈 기억이 있는 딸은 그 아픔과 평생 싸우고 치유하며 살아간다. 훗날 엄마가 된 딸은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또 한 번 싸운다. 딸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거나 엄마를 닮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며 엄마와 놀랍도록 닮은 자신을 발견한다. 그건 딸의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캐나다의 체오프라고 불리는 앨리스 먼로에게 엄마는 소설의 중요한 주제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장녀로 태어난 멀로는 10대 때부터 작가의 꿈을 키웠다. 많은 아이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얻을 때 멀로는 공장이나 백화점에서 일하는 대신 결혼과 동시에 집을 떠났다. 엄마를 돌보거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훗날 죄책감을 갖지만 후회는 없었다. 멀로는 작가가 되었고 첫 작품 행복한 그림자의 춤으로 총독 문학상을 받았다. 프로이트의 문학예술 이론. 틈새는 억눌려 있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갈등의 현장이다. 글의 앞뒤가 어긋나면서 드러나는 틈새는 이 소설에서는 이미 그 앞 6절에서 비롯되고 있다.
누가 이 노인을 버렸을까라는 물음에 이 사건 해결의 책임을 떠맡은 경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허허 참 어떤 불효막심한 녀석이 또 제 애미를 하나 버렸군. 아참 버려진 노모가 있어. 그 아들이 몰래 갖다 버렸을 거요. 경찰의 추측, 사실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는 이 추측은 그러나 한 중인의 발언으로 뒤집어진다. 아줌마 내가 봤어요. 이 할머니 아까 어떤 아줌마가 여기다 놓고 갔어요. 고도로 훈련된 기량에 서 달성된 이 소설은 바로 이 결정적 장면에서 이 소설의 가장 허술한 면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어긋난 곳에서 이 작품의 제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결코 허술한 면으로 치부되어 한쪽으로 밀어 놓아질 대목이 아니다. 독자를 하여금 588에서 심부름 나온 아이의 말을 믿게끔 화자의 입장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불일치의 흔적을 흩뿌리며 다니는 작가의 입장이 묘하게 뒤얽혀 있다. 처음에 아줌마들은 도리어 그 아이를 의심했었다. 이와 같은 작가의 치밀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 드러난다. 내가 아는 한 레오나르도는 그의 유년기에 대한 기억을 단 한 번 과학 논문 안에 삽입하고 있다. 독수리 비행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한 대목에서 그는 갑자기 이야기를 중단하고는 머릿속에 떠오른 유년기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한다. 이미 훨씬 전부터 나는 독수리와 깊은 관계를 맺게끔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생각되는데 내가 아직 요람에 있었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나에게 내려와서 꼬리로 내 입을 열고 여러 번 그것으로 내 입술을 때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윤영이의 한 기억, 그것도 가장 특이한 종류의 기억이다. 그 이야기는 주인공의 나이와 그 내용 때문에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젖먹이 시절의 일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독수리가 그 꼬리로 어린아이의 입을 열었다고 주장하는 레오나르도의 기억은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전설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 그 독수리 장면은 실은 레오나르도의 기억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꾸며서 어린 시절로 옮겨놓은 공장일 것이다. 실제 저자와 가상 저자. 저자 개념의 특수성과 보편성, 문어 소통의 이론, 저자 구성과 저자인지, 서사 문학과 인명주의의 문제, 저자라는 말에 깊은 울림을 불어넣던 전통적인 책의 문화는 끝나가고 있다. 책에서만 얻을 수 있던 많은 것을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파편화된 정보의 형태로 얻고 있다. 무게 없는 전자 신호가 묵직한 책을 대체하는 만큼 문화적 가치의 창조자로서 저자의 존재감도 가벼워져 간다. 전통적 저자의 문화가 황혼기에 이른 지금 저자에 관한 짤막한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저자 문화의 번성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을 반추해 보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저자 인지와 저자의 욕망, 명성의 사회학. 저자 인지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자 인지는 저자가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누구보다도 실제 저자 자신이 저자 인지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앞에서 텍스트가 환기하는 가상 저자의 환영적, 허구적 성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상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텍스트를 읽으면 독자가 떠올리는 주체의 이미지에 일정한 역량을 갖춘 저자의 이미지는 결코 실제 저자와 그대로 동일시될 수 없는 허구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그러한 동일시의 유혹에 빠진다. 누가 독자를 유혹하는가? 유혹은 저자에게서 온다. 텍스트를 통해 독자가 구성할 저자와 실제 저자의 동일시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것은 텍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 저자 자신이다. 저자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자일 뿐이다. 자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제2의 인격을 창조하는 자이기도 하다. 그는 독자가 텍스트에 담긴 전원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런 텍스트를 생산하는 역량의 주체로서 독자에게서 인정받고자 한다. 그는 이중의 욕망을 가진 주체다. 어떤 저자의 경우에는 텍스트의 전원을 전하려는 욕망보다도 텍스트가 환기하는 가상 저자로서의 역량, 가상 저자로서의 인격을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아에 대한 강화된 감정을 얻으려는 2차적 욕망이 텍스트 생산에서 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저자를 읽는다. 그런데 문제는 독자가 읽는 저자가 텍스트처럼 읽히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읽히는 것을 의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읽히기를 바라는 주체이며 이러한 은밀한 동기에 따라 텍스트를 생산하고 자신의 제2의 인격을 연출하는 주체라는 사실에 있다.
텍스트가 환기하는 순수한 문학적 주체로서의 저자, 순수한 철학적 주체로서의 저자가 허구적인 것은 그것이 대체로 저자의 역량을 실제보다 과대 포장하거나 실제 인간이 가진 무한한 복합성을 사상한 이념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이념적 구성물의 생산적 전파에 개입되는 실제 저자의 욕망을 지워버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자 읽기는 그 욕망의 층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읽기 시도는 글쓰기를 일종의 사회적 자아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본다는 점에서 저자의 사회학 혹은 명성의 사회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서사 문학의 특수성, 지금까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저자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서사 문학이라는 특수한 장르에서 제기되는 저자의 문제를 분석해 보려 한다. 여기서 서사 문학이란 이야기하는 문학 혹은 이야기하는 문학이다. 좀 더 정확한 표현한다면 인간적으로 연결된 행위와 사건을 말이나 글로 서술하는 문학이 서사 문학이다. 서사 문학의 윤곽은 두 가지 인접, 장르와의 대비를 통해 더 뚜렷해질 수 있다. 역사서 역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는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은 아니다. 서사 문학에서 서술되는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허구적 이야기다.